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50 대체 캐릭터. 2. 무기 수출량이 어마어마하다. 3. 바이든의 어두운 음모가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방산 무기가 또 한 번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FA50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되는데요. 심지어 사실상 FA50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도입 물량 54대를 더할 경우 최대 200대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납니다. 더욱 긍정적인 건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FA50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공접기 시장에서 FA50이 무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국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일 서해 해상에서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소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카이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원으로 제조단까지 상승하자 고동만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카이에 충격적인 기보가 날마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TX 프로젝트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미 보밍사와 사부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맛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인데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로키드 마틴에 속아 이도 저도 아는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마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T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서 T7에 패하면서 T50 옹호론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0의 경공접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접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NG,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의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뽕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기 전투 임무에서 맘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 100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2가 무수한 가동률을 보인 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9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FA-50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10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 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명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미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0의 개량 형님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 측에서 블록 20의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카이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0의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 조종 실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선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 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카이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리스-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이사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 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4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0의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위트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의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2기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부를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자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X, MQ-25, KC-46 등이 유지비폭 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 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항공기 강국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군사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이겼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에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은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율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팩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팩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트랜시스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선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쉘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쉘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나노 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끝하면 뒤처지고 많은 첨단 산업시장에서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어플라이드 아머테리얼즈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 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팬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횡포와 어깨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